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딸의 효도를 제대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인생은 살아봐야 알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제가 인생의 쓴맛을 겪을 때마다 되새기며 버텨온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동창이었던 남자친구와 졸업 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고 말이 너무 없다 싶을 정도로 과묵했지만 순했죠. 반면 저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말 잘하고 활발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한 편치고는 성적도 중상위권이라 저 스스로는 나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죠. 쉬는 시간인데 또 공부해? 넌 좀 쉬어도 돼. 양심도 없냐?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 시험이 다음 주야. 이미 수업 시간에 다 했잖아. 넌 그만해도 어차피 10등 안에 들잖아. 학생이 그 정도면 충분히 돌이 다 한 거야. 수업 끝나고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오늘 숙제도 해야 돼. 영화 보러 가면 내가 숙제 도와줄게. 제발 좀 놀러 가자. 고등학교 때 저와 짝꿍이기도 했던 남편은 조용한 성격에 소심하다 보니 친구도 많이 없었죠. 그리고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다른 건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심한 남편을 양지로 이끌어주던 성격이었죠. 그때는 반대되는 성격이 더 잘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야, 영화 보길 잘했지? 그치? 진짜 재밌네. 톰 크루즈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대박이다 진짜. 재밌네. 와, 오토바이 잘 타는 남자가 비행기도 잘 타고 너무 멋있어, 톰 크루즈. 내일부터 당장 내 코팅 책받침으로 바꿔야지. 수업 시간에 톰 오빠 얼굴 내내 볼 거야. 야, 근데 영화 재미없었어? 재밌었다니까. 재밌었다는 사람 반응 많냐? 단답형으로밖에 말을 못해? 으이구. 다음날 교실 창가 끝자리. 고등학교 시절 저와 남편이 짝꿍으로 함께 쓰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없고 그의 가방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제 책상 위에는 책받침이 있었죠. 톰 크루즈 오빠의 그림 같은 사진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게 프로포즈 반지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었죠.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동시에 남편도 제 옆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책을 꺼내고 수업 준비를 하더군요. 제가 계속 웃으면서 쳐다봐도 책상 위에 책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어제 탑건 보고 톰 크루즈 오빠한테 반한 나에게 톰 크루즈 얼굴이 코팅된 책받침을 오다 주었다는 식으로 스며시 선물하는 거야 뭐야? 조용히 해. 수업 시작했잖아.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저를 챙겨주었고 그런 점만 눈에 들어왔는지 그때는 그런 츤데레 같은 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사이좋게 지내면서 함께 졸업을 했죠. 졸업 후 그는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사정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인으로 성인 커플이 된 우리는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야, 대학교 장학생으로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한 후 나 잘 먹여 살려야 해. 약속해줘. 넌 데이트할 때 떡볶이 사주면서 꼭 그 소리 하더라. 야, 내가 너한테 떡볶이로 먹여 살린 돈이 얼만 줄 알아? 은혜 갚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대학생 만나서 연애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결혼해서 먹여 살릴게. 뭘 또 그렇게까지? 으이구, 농담을 못하겠네. 연애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겼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의 말대로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직장인이었죠. 연애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겨서 걱정이 되었지만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로 이어갔습니다. 만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도 그와 결혼을 생각하리라 생각하며 연애해왔기 때문에 혼전 아이가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차라리 일찍 아이 낳아 키우는 것도 괜찮다며 승낙해 주셨고 시댁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반대는 없으셨습니다.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꽤 봐서 그런지 며느리로 들였다는 생각이 안 드네. 그나저나 내 아들이 아직 대학생이라 걱정이구나. 저도 오래 배워서 좋아요, 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장학생으로 졸업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없어요. 게다가 제 월급도 올랐고요.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너는 어릴 때도 그렇게 밝고 명랑하더니 변함없구나. 임신한 몸에 직장까지 다니기 쉽진 않을 텐데 너 힘들까봐 그러지. 결혼 초까지는 시어머니도 저희를 꽤 걱정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졸업 전이라 대학을 계속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했고, 저도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을 했지만 결혼해서도 직장 다니며 살림에 보탬이 되려 애썼죠. 제가 출산할 때 시모는 돈도 빌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취업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면서 출산 준비에 쓰라고 하셨죠. 하지만 시댁에 얹어 살면서 아이까지 낳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산한 이후 다음 해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네도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저 또한 시동생, 동서까지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고 육아로도 더 정신없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상황은 늘 바뀌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큰 놈은 장가도 보내기 전에 임신부터 해서 아이 낳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이번에는 작은 놈까지 연달아 장가를 간다 하고 아주 내가 정신이 없다. 요즘 돈 들어갈 일도 너무 많고. 왜인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아이까지 함께 살고 있다 보니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서방님이랑 동서 챙겨주세요. 저희도 부지런히 벌어서 용돈도 많이 보태드리고 빌려주신 돈도 갚을게요. 그래, 그래야지. 너가 벌어오는 걸로는 터무니없게 부족하구나. 아들도 돈을 벌어와야 할 텐데 맞벌이 하면 그래도 금방 모으고 그런다더라. 내 집에서 애까지 낳고 사는데 안 그러니? 맞아요, 어머니. 그래야죠. 하지만 저는 얼마 후 시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복직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대신 남편이 남은 학기를 휴학하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차근차근 부모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이었는지 시어머니의 온갖 짜증과 구박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 좋지 못한 형편에 아이까지 있다 보니 시댁에서 신세를 지고 사는 입장이라 더 이상 시모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죠. 매일 전쟁 같은 일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네도 뱃속에 아이가 생겼죠. 그렇게 갑자기 대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고 시모는 점점 더 저희 부부에게만 막대하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둘이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일하면 하나는 쉬고 니들은 제정신이냐. 그래서 니들 딸년 학교는 보내겠어? 이달부터 생활비도 부족하다니까. 반찬 없이 밥만 먹던가.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퇴근한 남편에게도 한바탕 잔소리로 난리를 치시더니 저희 아이를 돌봐준다며 저더러 다시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시모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저도 그러겠다고 했지만 아이 때문에 긴 시간을 일할 수는 없어 동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몸은 힘들었지만 맞벌이 하면서 시모에게 용돈도 더 드릴 수 있어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죠. 지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형님? 젊을 때 아이를 낳으면 더 똑똑하대요. 우리 아이들 전부 천재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가? 동서도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네. 네, 몸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아까 친정에서 과일이랑 이것저것 보내주셨길래 어머님이랑 형님네 같이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디서 본 적 없는 과일 바구니마다 국내에서는 잘 팔지도 않던 과일들이 수북했습니다. 알아보는데 한참 걸렸죠. 부잣집 딸은 저런 거 먹고 사나 보다 싶을 정도였죠. 과일이 고급스럽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동서나 잘 챙겨 먹지. 무거운데 뭐 이렇게 가져왔어. 고마워, 잘 먹을게. 이 귀한 걸 너가 왜 먹어? 너도 뱃속에 또 아이 가졌니? 일하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 싸운 걸로 밥이나 먹어라. 과일은 하루 종일 네 딸년 돌보느라 시달리고 피곤한 내가 먹어야지. 눈치가 점점 없다니까. 시모는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도 제게 욕설은 물론이고 면박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고 지쳐 몸도 피곤했고 더 말을 섞다가는 또 싸움이 될 게 뻔해서 그냥 참고 지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만 했던 그 사건으로 화가 나셔서 그런가 싶어 생활비를 보태며 열심히 일했지만
시모는 반응은 나날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이후 시동생 부부는 아들을 무사히 순산했고 동서는 친정집이 부유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 티를 내려 안달나 보였습니다. 동서는 때가 되지도 않은 아들 조기 교육부터 유난히 관심을 쏟았고 이것저것 돈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동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오는 날이면 영재 교육이니 조기 영어 교육이니 설명하는 척하면서 들어가는 돈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초엔 그나마 화기애애했던 가족 모임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점점 더 우리 아이와 경쟁이라도 할 것처럼 비교하기 시작했고 신경 쓰였지만 먹고 살기 바쁜 저는 남편의 남동생 가정사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어머머, 벌써 이렇게나 컸어요? 근데 딸이라 그런지 정말 얌전하네요. 키우기 편하시겠어요? 그래, 쟤는 어찌나 얌전한지 잘 울지도 않아. 동물 인형, 동물 그려진 그림책만 주면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내 아들 어릴 적 닮았는지 정말 조용하고 순해. 어머니, 섭섭해요. 그럼 뭐 저희 아들은 얌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도 순해요. 응?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아들이랑 딸이 같겠냐. 아들은 씩씩하게 떠들어도 좋지 뭐. 동서는 아이 얘기에는 더욱 민감해졌고 시모도 아들과 딸을 차별이라도 하듯이 맞장구를 치셨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만큼은 기가 죽은 듯 보였어요. 동서는 결혼할 때도 혼수를 엄청 많이 해왔다고 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엄청 받아 집도 차도 전부 다 빅사이즈로 바꾸더니 시어머니도 돈으로 매수하듯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잘 챙기더군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좋지 못한 우리 부부는 남동생 가정에 비해 격차가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었지만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을 남동생네가 챙겨주니 그저 고맙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도가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애교 부리고 털털해 보였던 모습은 다 사라졌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동서는 저보다 더 맏며느리같이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돈을 앞세워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만 좋아라 했고 남동생네 아들과 제 딸은 더욱 심한 비교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겨우 쉬는 날 시댁에서 딸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거들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나갔죠. 갑자기 웬일이야? 집에 들어오지 왜 밖에서 보재? 아들 영재교육 기관에 맡기느라 데려다주고 들렀어요. 아들 학원도 보냈는데 집에 있다가 가. 바빠? 약속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요. 그리고 이거 별거 안 되지만 받아요. 저희 아들만 비싼 영재 교육이다 뭐다 시킨다고 형님네는 애를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머리 똑똑해지게 좋은 책이라도 사주시라고요. 저희 아들처럼 똑똑해지려면 정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이거 받아서 쓰세요. 갑자기 시댁 집 앞에서 보자고 들른 동서는 본인 자가용에 탄 채로 창문을 열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 값 계산하는 손님처럼 돈 봉투를 던지듯 전하고는 사라졌죠. 물론 저희 아이에게 책 사주라며 챙겨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어쩐지 돌려서 까는 태도가 거슬렸죠. 가난해서 제 마음도 가난해진 건가? 좋게 생각하자며 스스로 최면을 걸고 동서의 용돈을 잘 쓸 계획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아들을 시댁에 들여다 놓고 저더러 잘 부탁한다면서 동서와 여행을 가더라고요. 아이를 맡겨서 봐달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됐죠. 시동생 아들까지 돌보고 있는데 시모까지 정신없게 거들었습니다. 나 외출하고 너 일하러 가기 전까지는 올 테니까 집도 좀 치우고 반찬도 좀 해놔. 맨날 거지처럼 식당에서 얻어온 반찬 좀 그만 가져오고 냉장고에 반찬 상하게 두면 다 너랑 네 딸년 입에 넣어줄 테니까 궁상 좀 그만 떨고 너는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집안일을 할 줄 몰라? 저는 시간제로 일하던 식당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만들어진 음식이 남겨지면 조금씩 챙겨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모를 도와 집 반찬 만들 시간도 없다 보니 제 나름 가족들을 생각해서 챙겨왔던 건데 그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모는 그날도 화를 내며 잔소리를 퍼부으시고 본인 직성이 풀리고서야 외출하셨죠. 그리고 그날은 동서의 아들까지 아이 둘을 다 보느라 전쟁터에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일을 쉬는 날만 꿰고 있는 건지 동서는 아들을 맡기는 일이 점점 늘어났고 시모도 한시에 쉴 틈을 주지 않으셨죠. 게다가 시모의 악담과 괴롭힘도 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돈 벌면서 시집살이의 살림과 내조, 그리고 육아 모두 전쟁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지 딸아이는 시모의 말씀처럼 남편을 닮아서인지 얌전했죠. 때가 지나도 조용한 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를 재우고 TV에서 영유아 육아 상식을 공부하듯이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다 보니 육아 방법도 주변 지인들에게 귀동냥하듯 배워가며 했었죠. 습관처럼 세탁물을 정리하면서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바로 그때 TV 프로그램을 통해 문득 저는 제 딸이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 수도 특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급한 마음에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 데리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디 아파서 병원 간다는 말이야?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어디 병원 가야 할지 모르겠네?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려고 옷을 챙겨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리숙한 어린 엄마였던 저는 가야 할 정해둔 병원도 없었습니다.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마음이 불편해졌죠. 결국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더니 병원을 알려주더군요.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아이의 발달력을 청취하고 임상소견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원인 요소에 의해 자폐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질환이나 동반되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검사, 염색체 검사, 대사 검사, 뇌파 검사, 뇌 MRI 등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제 딸이 혹시 자폐라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거의 그렇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딸은 생후 8개월,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아주어도 울지 않았죠.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때로는 아이를 안아주어도 팔을 벌려 저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형처럼 안겨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나 서방님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닮아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생후 18개월쯤 조금씩 말을 한다는 아이들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3살이 다 되어가는 제 딸을 우리 부부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교육도 시작할 겸 형편상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시간에 더 많이 일을 시작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젊은 엄마였으니까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이가 되어버린 제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마치 새벽 3시에 꺼내줄 사람 없는 어둡고 좁고 답답한 동굴 속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늘 밝고 긍정적이었던 저였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고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딸의 특별함을 받아들이는데 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더 열심히 일만 했고 귀가가 늦어졌으며 아이를 위한 특수한 교육은 오로지 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대화도 사라졌죠. 같이 살고 있던 이유는 아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돈을 벌기 위함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동서에게 병원을 부탁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딸아이가 자폐아라는 진단 결과까지 순식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명에 무지했던 시모는 서방님네와 아들과 점점 더 비교하면서 제 딸도 우리 가정 형편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더 얄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동서가 시모 곁에서 부추기기 일쑤였죠. 모든 걸 돈이면 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 덕분에 꼬박꼬박 넉넉한 용돈을 받으며 쇼핑도 하고 저희와는 다른 세상을 오가며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모는 점차 동서의 눈치까지 살피는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는 궁합이 척척 잘 맞아 가더군요. 반면 저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갈등이 생겨도 저는 당시 시모의 파렴치한 구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 얹혀서 살고 있었고 시모가 짬짬이 딸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이었죠.
정상도 아닌 네 딸년 다 늙어가는 시모에게 맡겨서 마음이 편하냐? 요즘 내 건강은 신경 쓰긴 하는 거야? 보약이라도 해다 주던지. 악담의 잔소리에 어쨌든 같이 살면서 5만 가지 꼴이란 꼴은 다 봤습니다.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건 알죠. 그렇지만 당신의 손녀이기도 한 제 딸에게까지 욕짓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아무거나 먹여서 탈이 나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번 다투면서까지 말씀드려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와는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진단 이후 일이란 일은 닥치는 대로 더 해야 했죠. 어쩔 수 없이 파렴치한 시집살이와 구박 속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일은 시모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때는 돈이 가장 시급했고 중요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 더 늦으면 안 되는 시기였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위해 돈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더욱 부지런해졌습니다. 한 가지 일로 버는 돈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낮까지 식당 일을 그대로 하면서 밤 시장 일까지 나눠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래저래 핑계를 대시면서 딸아이를 하루에 2시간만 맡아주신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계산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몰랐는데 너는 갈수록 뻔뻔해지냐? 아니 내 건강은 생각도 안 하냐고. 게다가 정상도 아닌 딸년을 언제까지 나한테 맡겨놓겠다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이라도 꼭 부탁드려요. 제가 일하고 돈 생기는 대로 꼭 생활비도 더 보탤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들 평생 덜 떨어진 딸년 키우려면 지금처럼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그리고 애 낳을 때 빌린 돈은 이제 아예 안 갚을 생각이냐? 니들한테 내가 용돈도 안 바란다. 그 돈이라도 갖고 나가 살아. 동서만큼이나마 할 말 다 했던 저였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차츰 시모에게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실 생각도 없고 보기만 해도 짜증과 화부터 내셔서 입도 뻥끗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시모에게는 짐덩어리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긴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니들 둘 다 잘 생각해. 쟤를 평생 어떻게 키워? 정상도 아닌 애를 모르고 낳더니 여태 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세상에. 그러고도 네가 애미 자격이 있냐? 혼전에 애를 가져서 그런 건지 저렇게 낳은 건지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하다니까. 때 되면 늘 하시는 시모의 악담에 점점 더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 어떤 욕설을 퍼부어도 그저 딸아이만 생각했습니다. 잘 키워보겠다고 말이죠. 꼭 돈을 모아서 제대로 교육시켜보겠다고 말입니다. 시모가 괴롭힐수록 저는 더 단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아이는 동물 그림이나 동물 인형에 강박 있는 것 말고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기에 이웃에게 사정하고 맡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일보다 편했습니다. 남의 도움이 가족보다 더 많았습니다. 식당 허드렛 일이 끝나면 집에 들러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긴 후 밤 시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매일 몇 주, 몇 달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 놀이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 4시간을 자고 생활에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버틸만 했습니다. 어느 날 딸과 치료 놀이를 다녀왔는데 그날도 동서가 친정에서 갖다 줬다는 김치를 종류별로 챙겨서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와 딸이 들어오자 마치 보란 듯이 동서의 아이를 더 예뻐하며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쩜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겼죠요. 우리 아들. 엄마 닮아서 똑똑한가? 다녀왔습니다. 동서도 와 있었네. 형님, 김치 걱정 없으셔도 돼요. 종류별로 다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식당에서 가져오는 반찬 가족들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일하는 식당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동냥하실 거 없고 제가 가져다 놓은 김치랑 밑반찬 드세요. 쟤 큰애가 뭐 그런 걸 생각이나 하는 줄 알아? 지 딸년만 챙기느라고 나는 허리가 휘게 아파도 지 애나 돌보라고 맡기고 지 볼 일이나 보기 바쁜데 뭐.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인지 그날은 동서가 가져온 반찬으로 차려놓은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마주하게 되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이것도 먹어봐 아들. 우리 영재 아들. 어머니, 제가 아들 먹일게요. 어머니 식사 어서 드세요. 아니야 내가 먹일 거야. 너 나와서 밥 좀 먹으렴.
그나저나 형님, 딸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장애아 키우는 부부들은 사이도 좋게 힘들다던데 어떡해요? 놀이치료 그게 효과가 있대요? 정상으로 돌아오긴 한데요?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그깟 치료 받는다고 정상이 되겠어? 도무지 얘들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딸년 어릴 때 어디라도 보내서 지들 인생이라도 살 생각을 하던지 하지 눈치를 줘도 몰라. 어머니, 애 들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시더니 너희나 좀 그만하라면서 피곤해 죽겠다고 동서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동서가 대놓고 떠들어도 귀가 막힌 건지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건지 밥만 열심히 먹더군요. 남동생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얌전하게 앉아있던 제 딸이 동서의 아들 쪽 위치에 놓여진 고기 반찬 쪽으로 몸을 가져가더니 손으로 한 움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버럭 화를 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딸의 손을 내려치더니 고기가 담긴 그릇을 낚아채듯이 걷어냈죠. 프로 농구 선수보다 손동작이 빠른 수준이었어요. 진짜 시모가 이제는 미쳤다 생각됐습니다. 야! 얘가 미쳤나봐. 영재 아들 먹이려고 담아놨더니 더럽게 고기 반찬을 손으로 왜 만져? 으이구. 아무튼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다니까 쌍. 쟤만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내가 4명에 못 살겠다니까. 어머니, 고기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고기는 새 그릇에 다시 담아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식사하세요. 어머니, 아이가 모르고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에요? 제 딸은 고기도 못 먹이나요? 뭐? 고기? 이거 네가 사왔어? 꼴도 보기 싫은데 고기는 왜 처먹여? 네가 허구한 날 가져온 식당 반찬이나 먹여. 나물인지 순두부인지 뭔지 그것만 해도 쟤한테는 감지덕지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냉장고에서 제가 깜빡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오래된 식당 반찬들을 꺼내더니 아이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쉰내가 나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맞고 서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딸아이는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 딸도 못마땅하다며 아이보다 더 광분해서 던져둔 반찬을 손으로 집어 들더니 아이 입에 강제로 쑤셔 집어 넣었습니다. 야! 이년아 시끄럽다고! 이거나 처먹어. 이것도 너 입에 넣어줄 테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조용히 하라고 쌍! 조용히 좀 하라면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제지시켰고 아이를 보호하려 또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이건 아동학대와 폭력이라고요. 다른 건 욕하고 화내셔도 되지만 제 딸에게 이러시는 건 더 이상 못 참아요.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아주 쌍으로 머저리 같은 년들이 밥도 편하게 못 먹게 한다니까? 어머니 참으세요. 장애아 키우는 게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어요. 영재 아들만큼만 낳았어도 이럴 일이 없는 건데 말이죠. 시모의 지랄은 계속되었고 동서까지 분란 상황에 기름을 더 붓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헤집어 놓은 식탁은 개판이 되었고 서방님은 그나마 다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참고 참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령처럼 가만히 어색하게 쳐다보고만 있던 남편에게 더 화가 열불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의 소심한 무능함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저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야, 너는 말을 못하니? 나랑 애기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거냐고. 그러고도 너는 애 아빠야? 남편은 시모와 제가 싸우는 난리 속에 무책임하게 한숨만 내쉬더니 말도 없이 등산처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아이도 남편도 그 자리에 없겠다.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더 거세게 전투태세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동서가 돈 좀 주고 챙기니까 저희는 개무시하고 차별하고 폭언해. 오늘은 학대까지 이러시는 거 모두 고발감이라고요. 가난하니까 저희 꼴이 우습죠? 저와 남편은 그렇다고 쳐도 제 딸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건 절대 못 참겠네요. 돈 좀 챙겨주다니요? 뭐 그런 식으로 저까지 끼워서 말씀하세요? 형님은 지금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태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장애아이 놀이치료가 돈도 많이 든다고 하길래 내가 김치며 챙겨오면서 오늘 치료비 좀 보태주려고 겸사겸사 왔더니만. 동서, 나 그런 돈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와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지나 마. 야, 너희 부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분가해서 나가 살라고? 그럼 나랑 볼 일도 없잖아. 결혼해서 어린 것들이 힘들까봐 불쌍해서 내 집 내주고 비정상 딸년까지 낳아도 딸년 봐주느라 허리 휘게 차려줬더니 이년이 은혜도 모르고 이 지랄이네. 당장 꺼져. 이년 놈들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요. 형님네가 분가하세요. 어머니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태드린 돈도 성의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동안 보태드린 돈이 얼만데 도로 돌려줄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말던가. 끼어들지 말라니까. 그리고 동서가 보태준 건 고마운데 내가 다 갚을 테니 걱정 마. 뭐든 돈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선의 아들도 오냐오냐 하면서 돈으로만 키운 애가 뭘 배우겠어? 커서도 돈 없이는 뭐든 할 수나 있겠어? 동서도 엄만데 생각 잘하고 키우고 살아. 그날 시모와 동서는 할 말 다 하는 제게 더 화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시모가 식탁에 그대로 있던 김치 그릇을 제 얼굴에 던지듯 흩뿌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것처럼 머리부터 온통 김치로 뒤덮였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장 분가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얼룩진 얼굴을 대충 닦아내고 방에서 황급하게 들어가 짐을 꾸렸고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탄 택시는 결국 제가 일하는 밤시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김치 범벅이 된 꼴로 밤에 친정에 갈 수도 없고 저는 우선 숙소를 잡았고 씻은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잡아놓은 숙소에 와서 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고 그날 밤도 저는 밤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시댁 근처 식당으로 일을 가야 하는데 아이도 걱정이었고 무작정 시댁에서 나와버린 상황이라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살기 퍽퍽한 막막함과 뻔뻔함으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제부터 나 안 보려고 짐 챙겨 나간 거 아니었냐? 미친 것. 여기가 아무 때나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왜 벌써 기어들어와?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아이 좀 봐주세요. 일 끝나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할게요. 분가를 하던 말던 이제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당장 꺼져. 머저리 같은 니년들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내가 첫 손주라 온 동네 자랑한 것도 아주 창피해 죽겠다니까. 비정상적인 이상한 애를 낳고도 넌 참 뻔뻔하다. 나는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낸다니까. 한 번을 더 봐주시지 않는 시모와 더 이상 실랑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 딸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학대하고 제게는 악담과 파렴치한 괴롭힘으로 대하는 것에 지쳤죠. 정말 끝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댁에서 짐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비좁아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아빠는 제 사정을 아시고 제 딸까지 돌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 친정에 몸은 와 있었지만 출근과 퇴근을 하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잠만 자는 생활로 부부 사이도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봐주라고 하면 정말 보고만 있는 수준이었죠. 물론 그도 당신은 젊고 어렸으니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아이의 치료 항목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버니까 저금한 돈도 늘긴 느네. 힘들겠지만 아이를 위해 우리 둘 다 더 열심히 살자. 나 몇 달간 지방 가서 일하려고. 근무지 지방 신청할까 해. 급여도 더 준다는데 내려가 일하면서 월급은 받는 대로 보내줄게. 친정에서 생활하는 거 눈치 보여서 그래? 갑자기 결정한 거야? 월급은 얼마나 올려주는데? 거기 어디서 살려고? 갑작스럽게 통보한 남편의 결정에 궁금함이 더했지만 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도 지정되어 있다 하고 지방에서 일만 하는데 돈 쓸 일 없다는 남편을 말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시작한 이후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태주던 그였기에 형편상 그러자고 했죠. 남편은 시모와의 관계에서 처신하는 것, 아이에게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 그런 것들만 잘해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세상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어쨌든 우리는 생계를 위해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김치 샤워 사건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아예 멀어졌습니다. 온갖 모진 일들을 당했던 제 딸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헤쳐나가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지방 근무지를 옮긴 이후 돈만 보내주는 기계처럼 저와 겨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하랴 아이 치료와 교육에만 날 세우느랴 부부의 관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매우 늦은 속도이긴 했지만 딸아이의 가능성에 희망을 품어도 좋다는 전문가들의 치료와 조언을 들으며
행복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만난 적 없는 동서에게서 전화가 여러 차례 와 있었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는 심정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올 테니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오랜만이네요, 형님. 여기 근처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도? 그냥 형식상 물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동서는 자기 아들 얘기를 시작하더니 여전히 숨이 넘어가게 수다로 자랑질을 또 시작했죠. 어머니는 여전하다면서 돈만 밝히고 잘 지낸다고 흉을 다 보더군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안 사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하나 보다 싶었죠. 그러나 본론은 시작도 안 한 눈치였습니다. 동서, 진짜 말하려고 온 이유가 뭐야? 나 곧 일하러 가야 돼. 빨리 얘기해. 형님, 그게 말이에요. 아주버님 일하러 지방에 가셨다고 했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말 수 없고 형제지간에도 그다지 말 전하는 성격도 아닌 남편이 얘기했으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찾아온 이유의 본론은 남편 얘기일 거라고도 생각 못했죠. 괜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아주버님 지금 어머님 댁에 계세요. 무슨 말이야? 지방에 내려가서 회사 숙소 생활하면서 월급도 잘 보내주고 있는데? 올라온 지 몇 달 됐어요. 지방을 가긴 간 모양인데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어머니한테 사정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일한다고 한 상황에 월급을 제게 보내줘야 해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과 제가 헤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터라 남편더러 다시 시모 집에 와서 살라고 하셨고 월급만큼 돈을 줄 테니 일도 잠시 쉬라면서 저와의 이혼을 종용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동서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이 나 있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남편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고 바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란 남편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마주하게 되었죠. 시모는 그참에 잘됐다 싶은 얼굴로 저와 남편에서 속내를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아이도 저더러 알아서 키우면 양육비는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딸을 딸년이네 등신이네 악담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시모는 신나서 날뛰더군요. 남편은 처음 본 그 느낌 그대로 과묵하고 소극적이고 아무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무능해 보이는 그가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하면 그들과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이제 진짜 자유구나 생각했습니다. 괴롭히던 악당들을 물리친 것 같아 몸이 고되어도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당해온 악랄한 사건들로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지만요. 세월이 지나고 저는 점점 딸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30년 가깝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제 딸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성공을 이루어내었죠. 법조인으로 뛰어난 두각을 보여서 꽤 유능한 자폐인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와 제 친정 식구들 그리고 딸까지 얼마나 노력했을지 상상이 되실지요? 저는 딸이 회사에서 잘 지내나 살필 겸 가끔 도시락을 핑계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시락을 전해주러 들렀고 딸의 사무실에 의뢰인이 있어서 죄송하다며 급히 자리를 피해주려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직감적으로 문을 다시 열어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추레하고 늙은 노인은 전 남편의 어머니, 저를 몹시 괴롭히던 시모, 그 옆에 허름한 차림의 동서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과 마주친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참, 이렇게 뵐 줄 몰랐네요. 무슨 일로 여기에? 아니, 제가 왜 여기 있냐? 저를 알아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을 황급히 가렸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사업을 벌이다 시모의 돈까지 모두 날리고 집안은 거의 망한 상태였으며 흥청망청 돈지랄을 일삼던 동서까지 좋은 신세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철딱서니 없게 자란 동서의 아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사고만 치다가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여러 군데의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제 딸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서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돈 들어가며 영재 교육시켜 키운다더니 우스운 꼴이었죠. 그렇게 돈을 들이고 오냐오냐 키우더니
왜 그런 사건을 저질렀대? 그러니까 영재가 되기보다 인성이 먼저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었잖아. 이제야 알겠어? 내 딸이 변호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 딸이라는 말에 그들은 놀라서 커진 눈으로 저와 딸에게 번갈아 쳐다보더니 제발 도와달라며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들 잘못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판결의 결과가 뻔하며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시모와 동설은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제 딸의 손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딸은 완강한 태도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신의 아드님이 명백하게 죄를 지었고 벌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시모와 동설은 부둥켜 안고 오열하더니 이번에는 나가는 도중에 저를 붙잡고 굽신거리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무리 의뢰하셔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 똑똑한 딸이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변호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니 더 소란 피우면 경찰에 부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겨우 사무실을 떠난 그들은 제 딸이 유능한 변호사가 된 사실과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의뢰는 안 맡아줘도 되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며 딸의 사무실에 전화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딸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딸 소식을 전해들은 애아빠, 전 남편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더군요. 그러나 전 남편도 딸의 업무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는 경찰들 손에 끌려 나가는 최후를 맞이했죠. 딸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가장 제대로 하는 복수는 성공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딸은 복수를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노력했던 제 노고를 알았는지 딸은 복수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주었으니까요. 한 가지에 몰두해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폐를 극복하게 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딸의 효도로 앞으로 행복한 삶을 통해 계속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희망을 품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